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통합국어 이렇게 공부하라. 이 통합국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약간 생소하죠. 이게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선생님이 조금 쉽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모르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투스 국어 영역의 대표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현장 수강생, 그러니까 현장에 모이는 수강생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뭐 그런 선생님이에요. 뭐 제가 쓴 베스트셀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제 입으로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자, 일단 전반적인 2028 대입 개편안 이게 발표가 됐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큰 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 영역까지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없어지죠.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고 문이과 공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건 이거는 이미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2024 수능에도 적용이 됐었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에요. 수능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는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전학년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즉 A, B, C, D, E 방식의 평가와 그 다음에 등급평가, 이거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교 내신에서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를 기존보다 더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봤으니까 선택 과목이 있던 과목들에서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을 사례로 들어보면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죠. 수학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택 과목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2028년도 수능부터는 다 공통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많이 들어보셨죠?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더라.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이런 것들이 수학이나 탐구에서는 더 심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냥 공통으로 본다. 그리고 문이과 융합형 인재의 양성, 이런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냥 문과, 이과 이런 거 없다. 그냥 다 똑같이 시험 본다.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뀐 거죠. 물론 수학에 있어서는 심화 과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다 공통으로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초고난도 킬러 문항,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그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지양한다. 그런 걸 출제하지 않겠다.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항들만 출제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곧 수능 시험이 쉬워진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024 수능에서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2024 수능 때 이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출제하지 않는다. 이건 곧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킬러 문항들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 선택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더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곧 난이도와 직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에 있어서는 5등급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전학년에 걸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예전 내신 성취도 평가인데, 이전에는 이제 9등급제였죠. 9등급. 그런데 이 내신을 5등급제로 바뀐다.
이게 이제 큰 골격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좀 갖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대학에서 이제 내신을 반영해서 수시모집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좀 수월할 테니까. 그죠?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 논술형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논서술형 평가의 비율이 한 20%에서 30%, 아주 많은 학교도 한 40% 정도 요 내외인데 이거를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10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보다는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좀 확대를 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신도 변화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역의 한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교육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 수능이 2015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수능이에요. 2015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공통과목으로 국어 과목이 존재하고 그 다음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일반 선택 과목,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화작이라고 그러죠. 언어와 매체, 언매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과목이었는데 2022 교육과정, 이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 2028 대입 개편안입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공통과목을 둘로 쪼갭니다.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근데 이거는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이라는 것이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은 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을 기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체계가 좀 바뀌었죠. 일단 그대로 있는 건 문학입니다. 문학. 이거는 단독 과목으로 살아있는데 원래는 독서라는 읽기 과목이 있었죠. 근데 독서와 작문, 독서가 읽기, 작문이 쓰기, 읽기와 쓰기를 결합을 한 거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언어로 바뀌었죠. 화법,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결합한 과목이 신설이 된 거예요. 선생님 매체는 어디 갔나요? 매체가 지금 여기에 안 보이죠. 매체가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융합선택 과목에 보면은 매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살아있는 걸로 봐서 교육과정 자체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능에 반영되는 이 교과목에는 일단 매체라는 부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세하게 뒤에서 과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언어 과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듣기 영역이에요.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루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말하기, 듣기 능력, 그리고 읽기 능력, 그리고 글을 쓰는 쓰기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화법 영역은 말하기, 듣기 영역에 해당해요. 기존에도 있던 과목이죠. 그런데 이 화법을 언어와 묶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뭐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화법, 문법, 그리고 화법과 문법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문법적인 측면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문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언어와 매체, 문법하고 매체를 묶었는데 매체하고 문법하고 큰 상관성이 있는가? 오히려 화법과 더 상관성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크게 변한 것이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이 중에 핵심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화법과 언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어와 국어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표준 발음, 이게 문법에서 말하는 표준 발음법,
뭐 의문과 관련된 어떤 문법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 문장 구조, 단어, 담화, 문법적인 내용이죠. 문법적인 내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대화, 발표, 그리고 연설, 토의, 토론, 협상 이런 건 뭐냐면은 기존의 화법 과목의 어떤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목에서 화법 그리고 문법을 묶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그리고 독서와 작문 같은 경우에는 독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읽기입니다. 읽기. 수능에서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읽기. 그리고 작문이라고 하는 게 쓰기 영역이에요. 쓰기 영역. 읽기와 쓰기죠. 근데 이 과목에 대한 설명 중간에 보면은 매체 자료의 수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특히나 독서와 작문 중에 작문 파트겠죠. 작문 파트에서 작문이 쓰기 영역인데 요즘에는 전통적인 글쓰기도 있지만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거나 SNS에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문 파트에 기존의 매체 영역을 조금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작문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성취 기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사실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독서 파트에서. 그리고 정보를 추론하며 읽는 연습. 추론적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관점 파악, 그리고 표현 방법, 필자의 의도 파악하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의 독서 파트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계승을 한 거죠. 그리고 고쳐 쓰기, 그 다음에 인문예술의 글, 사회문화 분야의 글, 과학기술 분야의 글, 그 다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이런 건 뭐냐면은 고쳐 쓰기와 정보 전달, 그리고 논증하는 글, 성찰하는 글 이거는 기존의 작문 파트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작문 파트를 그대로 계승을 한 거고 기존 수능에 보면은 독서 영역, 즉 비문학 파트에 인문예술 분야의 글, 사회문화 분야의 글, 과학기술의 글 이런 글들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게 이 성취 기준에 보면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독서와 작문 파트를 보면은 기존의 비문학과 그리고 기존의 작문, 쓰기 파트를 결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매체 부분을 약간 흡수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이 성취 기준을 보셔도 뭐 문학의 갈래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문학과 역사의 관련성 이런 내용은 기존에도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가 가장 변화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기존의 문학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그런데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 화작이라고 불렀는데 화법과 언어, 문법을 합쳤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독서 파트가 단독으로 있었는데 독서와 작문 이런 식으로 독서, 즉 읽기와 작문, 쓰기 영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체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취 기준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체 파트도 들어있다. 독서와 작문 파트에서 흡수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수능 그리고 통합 국어라는 이런 과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국어 과목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도 옛날에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시험에도 국어 과목이 있었죠. 그리고 수능 시험에도 국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수능인데 통합국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변화를 하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긴장을 하게 되죠. 와,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통합국어, 뭐가 통합된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잘 읽고 잘 푸는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잘 뜯어보시면은 잘 읽는 능력, 그 다음에 잘 푸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글을 봤을 때 잘 읽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독해력. 요즘에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독해력이라는 말은 독, 읽고 해, 이해를 하는 능력.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력, 글,
글을 이해하는 능력. 뭐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일단 국어를 잘하려면 이 독해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풀면 된다. 이걸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어 영역이 어떻게 변화를 하건 본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 어떤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능력.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영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거예요. 어떤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뭘까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휘력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활자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쳐서 이런저런 글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뭐 다 보고 계실 텐데 학생들도 솔직히 인정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막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 그지? 미디어 세대입니다. 화면 그리고 이미지가 더 익숙한 세대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휘력이 기존 세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능에 출제되는 이 어휘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쓰는 어휘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한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써 있는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식하다고? 야, 우리 딸 기가 막히게 무식하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어휘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휘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휘력.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바닥 수준이라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해서 교재와 강의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였던 거죠. 책 제목이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그러니까 지문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 수준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국어 전 영역에 걸쳐서 단순히 고전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까지도 독서 파트까지도 다 분야별로 주제별로 그것도 가나다 순으로 다 보기 좋게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재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 교재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걸 강의로도 했어요. 이게 학생들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휘력이 받쳐줘야 돼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이 책을 5회독을 시킵니다. 수능 볼 때까지 5번을 왕복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재 중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했던 교재가 어휘교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결국 시험장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지문 이해를 위해서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잘 읽기 위해 중요한 능력이 영역별 독해력이죠.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 독서 뭐 이런 과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학 안에서는 시, 소설, 수필, 극문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별로 글을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겠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를 읽을 때와 예를 들면 비문학에서 경제지문을 읽을 때 똑같이 읽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시 같은 경우에는 함축성 있는 언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읽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이러거든요. 그냥 똑같은 한글이에요. 그냥 한글이다 그러면서 막 읽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읽는 거구나.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비문학 지문은 문학하고는 읽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글을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읽었으면 이제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겠죠? 잘 풀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 첫 번째는 개념어 학습입니다. 선생님, 개념어가 어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력의 어휘는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들이고 이 개념어라고 하는 건 선택지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시를 읽었어요. 시를 읽고 나서 시의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떠났어.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구나. 파악이 끝났어요. 그리고 문제로 갔더니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선택지 1번을 딱 보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를 알지 못하면 마치 영어 독해가 끝나고 나서 답을 고르려고 하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답 못 찾죠.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개념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법. 영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자꾸 영어랑 비교를 하냐면 둘 다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 과목하고 비교해보면 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 것이 효율적인가?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유형별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자, 수능 시험에 어떤 시가 나올지, 어떤 소설이 나올지,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올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문 밑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는 누구나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친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는 지문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밑줄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 이렇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이걸 하는 애와 안 하는 애는 문제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 통합국어를 따로 준비하는 강좌들을 개설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의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라는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국어 전용 강의, 통합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강의를 잘 듣는다면 통합국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통합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변화할 때, 입시제도가 변화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필 나 때 변하는 거야? 아, 내가 무슨 뭐 실험 대상이야?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이 있고 또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엄청난 기회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공부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본래 가진 실력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입시제도의 변화를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저는 항상 이걸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당연히 국어 영역 나는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져야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 내 자녀가 이렇게 입시제도가 변화하지만 1등급을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뒷바라지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통합 수능 그리고 통합 국어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